양반의 어떤 뭐랄까 위신이라 그럴까? 그래서 항상 아바타, 노비나 아바타를 내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거래를 하는 관행이 있거든요. 그 시대에 이런 거래에 대한 아비투스를 이해해야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노비들이 나서서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양반집 주인 간의 거래가 되는 거죠. 사인. 네, 제가 조금 이따 사인 이야기 드릴게요. 사인 이야기도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패자라는 글자 보이죠? 패자. 그 패자가 같이 이제 따라다니는데 주인이 이제 노비한테 위임장을 써줘야 되겠죠. 그 항상 위임장을 가져가서 이제 거래하는, 자기들이 노비들끼리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패자라고 하는 것이 위임장이고요. 앞에는 노비 누구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상전 박씨. 이렇게 앞에 노비, 뒤에 상전 이렇게 붙고, 가운데 패자라는 글자. 패자는 원래 이렇게 위에 거로 많이 쓰는데, 밑에 있는 요 패자는 잘 안 쓰는데 여기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기 패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위임장이구나. 그래서 노비끼리 거래에 위임장이 같이 세트로 붙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패자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폐지라는 글자 보이죠? 폐지. 폐지 있잖아요. 제일 위에 거 여기 보면 폐지라 되어 있죠. 그래서 상전 이시가 노비한테 준 패자인데, 이런 패자가 그 시대의 어떤 그 거래 관행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이것도 보시면 패자 보이죠? 패자 보이잖아요. 앞에 이제 노비, 일성은 위임을 받은 노비고, 상전의 성은 권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이런 자료 속에서 또 뭐가 봐야 되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 이런 게 이제 낙서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사인입니다. 그 사인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시대에 나름의 사인의 아비투스가 있거든요. 그 시대 관습이 있는데, 첫 번째 상정 권씨가 요 사인이 정식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수결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사인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정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사인은 이제 사인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사인입니다. 이게 또 제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 요거의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길이를 여기다 이제 길이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좌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좌쪽 한 마디 해가지고 두 마디, 한 마디, 두 마디잖아요.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이걸 뭐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은 보고 왜 이 낙서를 해놨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은 이거 말고 한 종류가 더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가 사인의 종류거든요. 그러면 이겁니다. 보통 여성들의 경우에는 보통 아예 그냥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손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작죠? 손이 작잖아요. 그죠?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가 엄마가 아기 낳다가 엄마가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로 아사라 되어 있거든요. 굶어 죽을 지경에 빠져서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 매신 자기 몸을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 이건 셀프로 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다, 소녀, 자매 소녀, 이름은 순심이죠. 연도는 1805년이고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 엄마가 지금 애 낳다가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노비로 파는 거죠. 그리고 애기의 손바닥 크기를 보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슬픈 문서인데, 이런 것도 이제 왜 낙서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그 시대의 사인의 어떤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야, 옛날 사람들이 낙서를 잘했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인입니다. 사인. 근데 이 앞면에 보면 여기 보면 오른쪽에 수장을 있다. 후폭 뒷면에 있다. 여기 이제 할 데가 없어가지고 뒷면에 있다는 설명이 있고 뒷면에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손 크기를 정확히 그린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형식화 되는 거죠. 형식화 되면서
정확히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손 모양만 그리는 것으로 이제 형식화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이게 사람 손 크기가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이 왼쪽 거고요.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무슨 만화 재밌게 그렸잖아요. 이것도 그냥 형식화해가지고 대충 그려 익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들 속에서 이것이 사인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저거를 낙서했다라고 밖에 못 보는 거죠. 이건 이제 그런 거, 거래 관행이라든지 사인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 자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옛날 문서는 이제 끝내고요. 사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수집했을까요? 왼쪽 학생은 학생이고요. 오른쪽은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모자도 없고 여러 가지 정황상 나이도 그렇고요. 얼굴도 보니까 교사죠. 제가 이 사진 여기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이 사진이거든요. 수집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속에 역사가 들어있죠. 여기 스님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그 시대를 동상. 네, 이 동상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요 다른 사진에서 요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찍었는데 보십시오. 형제가 남산에서 찍었다. 남산에서 연도는 195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남산에 거대한 동상이 있었는데 이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탄신, 생일 80주년을 맞이해서 뭐 동양 최대란 말도 있고요. 세계 최대란 말도 있습니다. 거대한 동상을 세웁니다. 오른쪽 높이가 이 동상 몸체의 높이는 6, 7m가 되고요. 전체 기단까지 포함하면 25m입니다. 25m인데 나이 80세를 맞이해서 81척 그래서 81척으로 해서 25m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웠는데 남산에 이승만 동상이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왜 이것이 지금 없느냐 그러면 4.19 혁명 이후에 4.19 혁명을 계기로 우상의 시대가 타파되고 동상들은 다 철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싹 사라졌죠. 그래서 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시각에는 안 보이는 거죠.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엄청나게 많은 동상들이 있었고 우리들은 그 시대를 깨버리고 이렇게 온 거죠. 남한과 북한이 50년대 서로 경쟁하듯이 우상의 시대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회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왔다면 우리도 북한과 비슷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그대로 그냥 계속 그 길을 걸어왔고 우리들은 그 우상의 시대를 깨버리고 이런 시대로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체제가 훨씬 우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 남산에 있는 그 동상의 그 자료가 가진 의미는 그 시대를 정확히 정언해 주고 있고 지금 특히 어린 학생들 세대한테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우리는 동상이 없었던 나라가 아니라 있었는데 깨버린 나라인 겁니다. 이 사진은 제가 왜 수집했을까요? 역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 크지 않습니다. 요만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네네. 잘 보셨습니다. 요 뒤에 여기 뭐 새가 있잖아요. 독수리 같은데. 이 새가 독수리가 아니고 봉황입니다. 봉황은 대통령을 상징하죠. 역시 이승만 시대의 우상화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의 만수무강을 비는 탑입니다. 이 송수탑이 어디 세워지냐 그러면 남한산성입니다. 그 남한산성에 이게 이제 거대하게 세워졌는데 그래서 남한산성에 가면 항상 이 앞에서 기념사진 찍는 것이 관례였죠. 이렇게 찍는데 역시 생일을 맞이해서 세웠는데 이 보시면 지금 현재 수호장대이죠. 수호장대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요. 거대하게 세워져 있고 이게 이제 이승만 4.19 혁명 전에 늘 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죠? 여기 우표에도
들어있죠. 우표에도 바로 이게 남한산성에 있던 그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하게 있던 이 송수탑, 즉 만수무강 비는 탑은 아랫부분은 요 바로 밑에, 요 밑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묻혀 있고요. 위에 있는 이 그 봉황의 조각은 관리소에서 보관하다가 분실되어서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우리는 저 사진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이런 자료들이 다 망실되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 시대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상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것에 트라우마인지 아니 교훈인지 우리나라의 그 이후에도 많은 독재자가 나오지만 저 동상 세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상 세우는 일은 거의 하지 않잖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또 왜 수집했을까요? 여기 어디 있을까? 여기구나. 이건 좀 크죠? 이 사진입니다. 화폐. 네, 화폐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아주 흥미롭게 본 이유는 이 돌상에 보면 화폐가 있죠. 화폐 표지물이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가는 건 이해할 만하죠. 왜냐하면 조금 지금 생각에서는 생소하지만 그래도 뭐 마오쩌둥, 뭐 중국, 뭐 김일성, 북한, 뭐 호치민, 베트남, 심지어 미국도 1달러에 조지 워싱턴이 들어가니까 뭐 건국 대통령 좋아. 근데 이거는 이해되는데요. 이 돈의 위치를 잘 보시면 사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요거는 오른쪽에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요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사진이 찍힌 연대를 추정할 수 있죠. 즉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표지로 들어간 사진은 제일 처음 왼쪽에 있다가요. 얼굴이 왼쪽에 있다가 50년대 중반에 가운데로 왔다가 잠시 쓰이다가 50년대 후반에 오른쪽으로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양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지금 수집하기에 제일 귀한 돈이 뭘까요? 가운데. 네, 가운데 겁니다. 가운데 거는 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뭐 몇만 원 단위로 수집할 수 있는데 가운데 거는 몇십만 원 정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가운데 있잖아요, 얼굴이. 50년 중반에 나왔는데 가운데 있잖아요. 접히잖아요. 얼굴이 접히다니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이거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잠시 사용되다가 일종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바로 회수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잠시 사용되다가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진에 보면 이 두 개가 같이 겹쳐 있죠. 그러면 50년대 중후반의 어느 시기에 사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진 속에는 또 이런 우상화의 역사가 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 4.19 때까지 쓰이다가 혁명 이후에 폐기가 되고요. 그리고 최고위권의 이 자리에 세종대왕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 지금 뭐 신사임당도 있지만 원래 최고위권은 세종대왕이었죠. 그 세종대왕 고위권 전에 고위권의 인물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의 역사도 그 사진 속에 들어 있습니다.